2024년 11월 현대차 울산 공장 용접 라인에서 25년째 근무해온 48세 김대리는 금요일 오후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가 잘못 찍힌 줄 알았습니다. 작년 같은 달 그의 통장에 들어오던 실수령액은 6억만 원이었습니다. 야근과 특근이 붙으면 연봉은 1억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킹산직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4억만 원. 한 달 사이 2억만 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1년 전과 비교해 같은 달 기준으로 2억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는 휴게실 구석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상태가 1년만 이어져도 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증발합니다. 대출이자 자녀 학원비, 생활비를 떠올리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사실은 공장이 한산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생산량은 오히려 7만 대에서 7만 5천 대로 늘었습니다. 사람의 월급은 줄었는데 공장의 실적은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왜 더 많이 만들면서도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이미 공장 한쪽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부터 울산 공장 용접 도장 라인에 독일산 산업용 로봇이 대거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사람처럼 교대하지도 피로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24시간 멈춤 없이 동일한 속도와 정밀도로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도장 공정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과거 숙련공이 스프레이건으로 차량 한 대를 도색하는데 평균 45분이 걸렸다면 로봇 도입 이후 그 시간은 28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단순히 속도만 빨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에는 아무리 숙련돼도 미세한 떨림이 남지만 로봇은 오차 범위를 극도로 줄였습니다. 도장 두께는 균일해졌고 불량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용접 공정에서는 변화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차체의 뼈대를 연결하는 용접 작업에서 로봇을 레이저 측정과 실시간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밀도를 구현했습니다. 사람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던 영역이 데이터와 알고리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는 향상됐고 라인은 밤에도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 변화는 곧 인력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이를 재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백 명의 인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일부는 대기 조직으로 편입됐습니다. 겉으로는 해고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생산은 늘었지만 사람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현대차 생산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계층으로 불렸습니다. 이른바 킹산직이라 불리던 이들의 상징은 연봉 1억 원이었습니다. 고졸로 입사해 현장에서 일해도 대기업 간부급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압도적인 노조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조직률은 93%에 달했고 조합원 수는 약 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공장 안에서 노조는 하나의 권력 구조와 다름없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연속 파업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회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섰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하루 수천 대의 생산이 멈췄고 그로 인한 손실액은 하루에 수천억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공장이 멈추는 순간 회사의 매출과 글로벌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노동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산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사람이 멈추면 회사도 멈췄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킹산직의 힘이 나왔습니다. 연봉 1억 원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공장을 움직이는 열쇠를 쥐고 있던 협상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 강력한 노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조용하고 치밀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 1월 현대차는 독일 지멘스와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공정 개선 투자처럼 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생산 시스템을 사람 중심에서 기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일본 독일 로봇 업체들과 추가 계약을 맺으며 용접 도장 조립 공장에 투입될 산업용 로봇 300대를 도입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약 9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에는 미국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자동화 설계를 담당했던 엔지니어 15명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이들에게 제시된 연봉은 약 3억 원 수준, 계약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울산 공장의 자동화율을 기존 55% 수준에서 75%로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90%까지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치는 곧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동화율이 75%에 도달하면서 인건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초기 로봇 투자 비용 약 1, 단 4개월 만에 회수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현대차는 싸우지 않고도 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새로운 생산 체제가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공장의 생산 라인이 아니라 노조의 힘이었습니다. 과거 파업 찬반 투표에서 90%에 육박하던 찬성률은 2023년 들어 59%까지 떨어졌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과반을 넘겼지만 현대차 노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뚜렷해졌습니다. 젊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파업을 해도 예전처럼 회사가 무릎 꿇지 않는다는 회의감이 퍼졌습니다. 실제 파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 변화는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체 조합원 5만 명 중 실제로 현장을 떠난 인원은 약 40%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공장은 즉각 멈췄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로봇은 예정대로 가동되었고 자동화될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은 평소 대비 약 7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파업이 곧 생산 중단을 의미하던 공식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멈춰도 공장이 완전히 멈추지 않는 구조. 바로 그 지점에서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력화되었습니다. 협상의 전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싸움의 방식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선택한 방식은 정면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분쟁과 사회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핵심은 야근과 특근의 제거였습니다. 과거에는 물량이 늘어나면 사람이 더 일했고 그만큼 임금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로봇이 24시간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추가 노동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생산량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지만 사람에게 돌아갈 초과 근무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연봉 1억 원을 넘기던 생산직의 실수령액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신규 채용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600명 수준이던 채용 인원은 2024년 200명으로 줄었고 2025년 계획은 1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동화율이 90%에 도달하면 현재 약 3만 명 규모의 생산직 인력은 2만 명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만 명이 줄어드는 셈이지만 회사는 단 한 번도 대규모 감원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금이 줄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회사를 떠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해고 통보는 없지만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방식. 이것이 자동화 시대의 인력 감축 모델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현대차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아는 광주 공장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하며 자동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생산직 인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르노코리아 역시 부산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집중 투입하며 목표 자동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 역시 과거 대비 대폭 축소되는 흐름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이 추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일본 도요타는 이미 공장 자동화율을 95%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미국 테슬라는 처음부터 최소 인력 구조를 전제로 기가팩토리를 설계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로봇과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람의 개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차를 생산하는 구조, 이것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첫 번째 길은 로봇과 AI 관련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형 30대에게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지 몰라도 40대 후반과 50대 노동자에게는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익혀온 감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한 재교육 이상의 심리적 장벽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임금을 감수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동화 속도를 받아들이는 대신 소득 감소를 견디는 길입니다. 하지만 연봉 1억 원이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순간 가계 구조는 급격히 흔들립니다. 대출 상환과 자녀 교육비, 생활비 부담은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산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50세
전후의 생산직 노동자가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면 임금은 절반 가까이 줄고 자영업은 이미 경쟁이 과열된 상태입니다. 결국 많은 이들에게 남는 선택은 변화에 적응하거나 조용히 밀려나는 것뿐입니다. 자동화 시대에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선택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한 기업의 구조적 문제로만 본다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생산의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 구조에서 노동은 생산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멈추면 공장이 멈췄고 공장이 멈추면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물리적 연결, 고리가 노동의 협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업은 곧 생산 중단이었고 생산 중단은 곧 기업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순간 이 전제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생산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과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멈춰도 공장은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한 파업은 더 이상 결정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의 힘을 떠받치던 물리적 기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이 생산 수단에서 비용 항목으로 재정이 되는 역사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권력의 추리 사람에서 기술로 이동하는 순간 협상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 공장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시대의 질서가 재편되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술을 배워라라는 조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노동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손으로 만드는 노동만이 가치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을 가진 숙련 인력이 공정 관리, 품질 판단, 안전 감독, 로봇 운영 감시와 같은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무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교육이 아니라 일의 정의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둘째, 기업의 책임도 분명합니다. 자동화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절감했다면 그 이익의 일부는 노동 전환 과정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재교육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 중장년층을 위한 완충 직무, 단계적 임금 조정과 같은 장치 없이는 변화는 갈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노조 역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자동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와 조건을 협상하는 역할로 이동해야 합니다.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관리의 방식으로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라진 것은 팀산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시대의 조건이 사라진 것입니다. 연봉 1억 팀산직의 종말. 현대차 반격의 직원들 멘붕 역사상 첫 노조 붕괴 신호라는 표현은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한 기업의 승리나 노조의 패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업 구조가 한 단계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대차 생산질이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멈추면 공장이 멈췄고 공장이 멈추면 회사는 하루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물리적 구조가 노조의 협상력을 지탱했고 그 결과가 연봉 1억 원이라는 상징적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동 화율이 70%, 80%로 올라가는 순간 이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멈춰도 공장은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권력의 균형이 이동했습니다. 저는 현대차의 전략이 냉정하지만 합리적이었다고 봅니다. 정면 해고 대신 야근과 특근을 줄이고 신규 체험을 축소하며 자연 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은 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비용 구조를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개인에게는 너무 급격하고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40대 후반, 50대 노동자에게 이제 로봇을 관리하라고 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몸으로 일해온 사람에게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노조 붕괴라기보다 협상력의 기반이 사라진 구조적 변화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방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노동의 재정의입니다. 더 이상 단순 반복 작업 중심의 임금 체계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장 경험을 가진 인력이 공정 최적화, 안전 관리, 품질 데이터 분석, 로봇 운영 감시 등으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직무 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재교육이 아니라 산업 설계의 문제입니다. 둘째, 기업의 책임입니다. 자동화를 통해 절감한 비용의 일부를 전환 비용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 5년간 단계적 임금 조정,
전환, 교육기관 중 소득 보전, 중장년층을 위한 완충 직무 신설 등이 필요합니다. 자동화의 이익이 전적으로 주주에게만 귀속된다면 사회적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노조의 전략 전환입니다. 과거처럼 생산을 멈추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자동화의 속도, 인력 감축 방식, 전환 지원 조건을 협상하는 관리형 노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충격을 조정하는 역할로 이동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킹산질의 종말이라는 말은 한 직업군의 몰락을 의미하기보다 고임금 제조업을 가능하게 했던 시대의 조건이 끝났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고 기업은 경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노가 아니라 구조를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자동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충격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여전히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위기이자 동시에 재설계의 기회라고 봅니다. 준비된 전환은 붕괴를 막을 수 있지만